2019년 11월 7일 오전 중국 네이장시 동신구 괴이진 마을에 잔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은 온통 혈흔으로 가득했는데 아마도 강도가 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도둑질한 흔적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미친 강도가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이런 허름한 집을 강도질하면서 금품만 가져가면 될 것이지 노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무서워서 한동안 집 밖에 나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강도가 집주인을 살해한 방법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금품을 빼앗고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그런 후 강도는 죽어있는 부인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 흉악한 살인범의 범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해한 후 신체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끌고 나가 집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속에 버려버렸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화장실 속에서 훼손이 너무 심해 과학수사대가 사진을 찍어 증거로 보존한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안방 이곳저곳은 혈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유심히 지켜보던 담당 경찰관은 이 현장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현장의 모습인 것 같아 너무 희한했습니다. 마치 이전 사건을 데자뷰한 듯해서 머리가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담당 경찰관 야오유에는 서둘러 경찰서 사무실에 돌아와 이전 사건들을 뒤적거려 봤습니다. 한참 동안 이전 자료를 뒤적거리더니 2014년 3월 20일 스장구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 파일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전에 스장구에서 살인사건을 일으킨 살인범이 다시 나타났다는 말인데 네이장구까지 와서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소름 돋았습니다. 2014년 사건은 모든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용의자를 보았다는 사람도 없어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장구 사건은 3월 20일 저녁 한밤중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낡은 주택에서 부인 시애와 남편 장씨가 침대 위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 당시 두 부부는 침대 위에서 가지런히 누워 있었으며 이불 전체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범행 수법도 이번 사건과 똑같이 범인이 남편과 부인의 몸을 완전히 파헤쳐 너무나도 잔인했던 것입니다. 현장을 조사했던 경찰관들이 그때의 잔인한 현장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014년부터 특수팀을 꾸려 인근 대도시며 소도시, 중칭, 윈난, 광저우, 구이저 등을 조사해보았지만 용의자의 그림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토대로 범인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가지고 수배 전단지 10만 불을 뿌렸습니다. 2천만 원의 현상금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봤던 마을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소문을 내고 다녔고 인근 마을 사람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녀가 늦게라도 돌아오는 날에는 여러 명이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이 분명 2014년 살인범과 같은 살인범임을 확신하고 그가 도망친 노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의 도주로는 방범시설이 없는 곳이 많았고 산과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가 하면 고속도로 지하 배수도로를 이용해 도주하는 바람에 용의자의 도주로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 뻔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주 특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생에서 식사를 해결했고 철저하게 경찰들의 동선을 피해 7년 동안 숨어 지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잔인한 그의 살인 수법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이 사건을 전국에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이 잔인한 살인범이 행여나 본인들 가족을 해악이라기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인근 방범 카메라 2만여 건을 조사하고 특별수사팀 4천여 명을 파견해 윈난진, 상펑진 일대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탐사견도 끌고 그가 은신할 만한 산속 이곳저곳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마침내 그가 지나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광범위한 조사 범위에서 범인의 흔적이 발견된 반경 100km 이내로 조사 범위를 좁혀 강도 높은 수사 작전을 펼쳤습니다. 산속이며 동굴이며 폐가, 땅굴들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조사했던 경찰은 허탈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용의자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거의 용의자의 턱 밑까지 따라잡았다고 생각했으나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2021년 1월 26일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광동성 위푸시 신싱현의 주민이 전화가 있는데 얼마 전 경찰이 뿌리고 다닌 수배지에 나와 있는 사진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윈푸시 신싱현의 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용의자는 그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특수부대와 함께 제보자가 제보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제보한 곳이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경찰은 3시간여를 달려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3일 신신현 건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제보자가 알려준 용의자가 있는 곳으로 급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이 사람은 용의자 장효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연화였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당황한 경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난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던 경찰은 신분증의 사진이 검거한 사람의 얼굴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때서야 이 제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연화라는 용의자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살인범 장혜유와 얼굴이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연화인데 얼굴은 장혜유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경찰서로 연행해 더 정밀한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연화의 지문과 DNA를 2019년 사건 용의자의 것과 대조한 결과 용의자의 지문과 DNA가 일치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신분을 세탁하고 이름을 장외희에서 이연화로 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장외희를 찾아다녔던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남기고 온 사건의 지문과 DNA를 대조해 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드디어 7년째 도주 중이던 범인을 잡았습니다. 2021년 2월 5일 신문을 위해 내장지로 운송했습니다. 장외인은 현장 검증을 위해 범행 장소에 살해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자 주위에서 설명을 듣고 있던 사망자의 누나는 기절했고 친척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외인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장외인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장외인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범행한 이유를 묻자 그냥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장외인은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지우팡은 여성 손님들 손톱을 관리해주는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까다로운 손님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제가 이 색을 칠해달라고 했어요? 라이트 핑크레이 다크 펄로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셨던가요?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우팡은 고개를 굽신거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팡은 중국 사천성 난충시 왕푸진에 위치한 대형 쇼핑센터 안에 조그만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터라 단골 손님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이렇게 예쁜데 왜 시집을 안 가요? 눈이 높으신가 보다. 우팡은 수줍어하며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사실 우팡이 웃으며 손님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긴 했지만 우팡에게는 웃지 못할 결혼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이었습니다. 바람핀 남편과 잘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보았지만 한번 식어버린 사랑은 다시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살짜리 딸아이와 조그만 임대 아파트를 얻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멋진 남자는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에요. 저 사실 애엄마예요. 활짝 웃으며 즐겁게 대화하던 손님은 갑자기 머쓱한 표정으로 그러셨구나. 언니, 미안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실수했네요. 우팡은 손님을 배려해주는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벌써 33인데 젊어 보이나 보죠. 언니가 워낙 옷도 젊게 입고 다니시고 동안이셔서 저는 20대인 줄 알았어요. 우팡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은 남편의 빈자리가 커 보였고 딸아이와 아무리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해보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팡의 핸드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애야, 잘 지내지? 오늘은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나? 친구는 이혼 후 잘 지내고 있냐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외롭지는 않은지 친구들이 우팡이 이혼한 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우팡이 이혼할 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중학교 동창이거든. 애들이 너 그렇게 되고 나서 한번 보자고 했어. 너 꼭 데리고 나오래. 그리고 또 아니, 쓸만한 놈 남아있었지. 우팡은 미애의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쓸만한 놈?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아니야. 무슨 내 주제에. 2018년
10월, 우팡은 네일숍 문을 닫고 고향에서 동창들이 모인다는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설레임 반, 덤덤한 반으로 약속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북적거리는 식당은 동창생들로 가득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터라 얼굴이 많이 변해 못 알아보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야, 너 그 우팡이 아니야? 너는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먹냐? 엄청 예뻐졌네. 기집애. 어려서도 예쁘더니 커서도 예쁘다 얘. 친구들은 10년여의 시간 만에 만난 터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얘야, 안 올 것처럼 하더니 왔구나 얘. 너 때문에 문 닫고 왔어. 우팡이 친구들과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멀리에서 지켜보던 추지향이 다가왔습니다. 너 우팡하냐? 이야, 너 완전 예뻐졌구나. 그동안 잘 지냈어? 난 그냥 그래. 미애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그럼 나는 이만. 친구 미애가 자리를 피해주자 두 사람의 대화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애하고 혼자 사는 거야? 네일샵도 혼자 하고? 힘들겠다. 그런데 너는 결혼했어? 그게 아직 못했어. 두 사람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시간 날 때마다 문자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지향은 정말 자상했습니다. 점심은 먹었는지, 식사 후 커피는 마셨는지, 무뚝뚝하고 본인밖에 모르던 전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2019년 2월, 우팡은 약 2개월 정도 지향과 문자도 주고받고 대화를 해보니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팡은 지향에게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아무리 딸하고 지낸다고 해도 남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크지. 아니야. 그냥 딸하고 지낼만 해. 지향은 마침 사천성 쪽으로 직장을 구할 일이 있어 그쪽으로 가면 연락을 한번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도시에서 지내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럼 일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리고 올 때 샴페인도 하나 부탁해. 그렇게 우팡과 지향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올해 8살 된 딸이 있었는데 지펑을 잘 따르고 말을 잘 들어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한 침대에서 생활하며 육체적인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자기야, 혹시 100만 원만 있어? 내가 오늘 급하게 써야 될 때가 있어서. 그래? 출근하는 길에 찾아서 바로 연락 줄게. 우팡은 그 이후로도 작게는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여러 차례 지향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친구 미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 글쎄요, 우리 동창놈 중에 뭐냐, 열받아서 이름도 생각 안 나네. 맞다, 지향이라는 애 있지. 야, 걔 장난 아니다. 우팡은 열변을 토하고 있는 친구 미애의 문자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향이 왜? 우팡은 미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향이 무슨 일 있어? 미애는 격한 말투로
그거 완전 사기꾼 놈이야. 도박에 미쳐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돈 구하고 다니나 봐. 돈도 한두 푼도 아니래. 막 수백만 원씩 빚졌대. 지 부인한테도 쫓겨났다나 봐. 아이씨. 그러면서 그 미친놈이 총각 행세하고 다니다는 거 있지? 우팡은 미에게 전화를 한 후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축 처진 우팡 어깨 너머 미의 시끄러운 목소리는 한쪽 귀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미친년인지 몰라도 그놈하고 엮이면 완전 개고생하고 팔자 완전 망가지는 거지. 우팡은 미애와의 전화 통화를 마치고 그동안 지양이 빌려갔던 돈을 생각해봤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에 미쳐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퍼주다 보니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 활짝 웃고 어떤 날은 딸에게 소리 지르며 화를 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도박장에서 돈을 땄을 때와 잃었을 때의 중독 증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팡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팡은 거실 소파에 있는 지양 앞에 다가갔습니다. 저기 자기야, 어렵게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지양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어떨까 해서. 뭐? 농담이지?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무슨 말이야? 우팡은 지양에게 그동안 알게 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자상했던 지양은 우팡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알고 그냥 야, 내가 네 장난감이야? 침대에서 실컷 가지고 놀다가 질리니까 이제 버리는 거야? 우팡은 지양이 무서워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헤어져 줄 테니까 500만 원만 내놔. 깨끗이 정리해 줄게. 우팡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돈을 주고서라도 하루빨리 헤어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팡은 지양에게 우선 준비된 돈부터 받아주라며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지양은 다시 우팡을 찾아와 폭행했습니다. 우팡은 참다 못해 경찰을 불러 순간을 모면했고 여러 번 이런 순간이 직면하자 경찰은 지양을 경찰서 구치소에 구금하는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2020년 6월 1일 오후 지양은 우팡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팡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비참한 꼴을 다 당하고 본인을 무시하며 감히 헤어지자는 말을 한 우팡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팡의 집 한층 위 계단에 숨어있던 지양은 쪼그려 앉아 목이 빠지게 아래층 복도불이 켜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녁 10시가 되면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러 가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시가 다가오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복사해둔 우팡의 집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연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엘리베이터 멈춰서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양은 숨소리가 흘러내려갈까 숨을 참아봤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 틈 사이로 아래층 불빛 사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우팡과 딸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우펑은 딸과 잠자리에 들기 위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우팡은 피곤했던 터라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팡의 방에 아주 미세하게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우팡은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방문을 아주 조금씩 열고 들어오던 지향은 천천히 우팡이 잠들어 있는 침대 위에 올라탔습니다. 누구? 지향은 두 손으로 칼을 맞잡고 천정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56번. 침대 바닥이 뚫어질 때까지 깊숙이 찔렀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구멍이 뚫려 방바닥으로 피가 흘러내려갔습니다. 나를 멈추겠으면 안 되지. 네가 뭔데 나를 멈추라 말아야. 지향은 모든 일을 마치고 침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침대 반대쪽에 우팡의 딸이 가슴에 다리를 끌어당기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모든 광경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듯했습니다. 지향은 칼자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3일 뒤 외진 모텔방에 숨어있던 지향은 경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지향은 검거된 후 순순히 본인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법정은 이번 재판으로 한참 소란스러웠습니다. 사건 당일 우팡이 지향에게 칼을 휘둘러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정당방을 하다가 그녀를 살해하게 되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팡이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가지고 저를 살해하려고 휘둘렀어요. 힘도 없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기는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휘두른 칼을 빼앗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사천성 지방법원은 지향의 정당방어를 인정하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가족에게 76만 위엔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우팡의 부모는 이 기가 막힌 판결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2022년 2월 17일 사천성 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내소민은 당시에 아주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농민의 대부분이 그렇듯 소민의 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소민의 집에는 형제가 많아 제일 큰형이 옷을 한번 사면 둘째가 입고 그 다음 셋째, 막내는 옷이 다 헤어져 겨우 입을 때까지 입어야 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은 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골고루 먹일 수가 없어 농사일을 시켜야 하는 첫째부터 먹이고 나머지는 동생들이 나눠 먹는 비참한 성장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소미는 어려서부터 비참한 생활을 해왔던 터라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돈을 많이 벌어 옷도 원 없이 사 입고 먹고 싶은 것도 배불리 먹을 것이라며 다짐했습니다.
소민은 주위 어른들에게 돈 버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어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소민의 꿈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민은 마을에서 줄곧 공부를 잘해 장지성에 위치한 장시재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주로 재무관계나 경영을 공부해서 정부일이나 지방, 성, 시, 그리고 회사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소민은 대학을 졸업한 후 장시성 중국인민은행 장시지역 지점에 취직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치고는 은행에 근무하고 싶은 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봐야 몇 푼 안 되는 급여에 고객에 시달리고 상급자에게 시달리고 아주 고생만 하는 곳으로 학교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더군다나 부장이 건네준 업무는 꼬박 하루를 날새고 일해도 끝나지 않을 만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은행에 취직했던 동기들은 일이 힘들다며 하나둘 그만두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간혹 부서를 옮기며 버티고 있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부서를 옮기고서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소민은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굶어가며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부장이 지시하는 일들을 악착같이 처리하자 어느 날 부장이 소민을 호출했습니다. 소민은 난데없는 부장의 호출에 놀랐습니다. 너 말이지, 내가 중국 정부기금 운영팀 팀장으로 추천해뒀으니까 지금처럼만 하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소민은 부장의 추천으로 5년도 안 되는 근무 기간에 3계급 특진했습니다. 소민은 총무실장 자리를 차지하며 인생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국유 금융기업 책임자로 국가의 돈을 국가정책사업이나 은행, 회사들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부실 경영과 고위험군 회사에는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해주지 말아야 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마디로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도 소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회사들이며 은행들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근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무척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급보다 로비로 들어오는 돈이 엄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비로 받는 돈이 본인 월급 1년치를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소민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신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의 단위는 상상을 초월해갔습니다. 한 곳에서 받는 로비 자금이 본인의 10년치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금융업계는 매일 돈을 필요로 했는데 소민이 지원해주는 금액 수백억, 수천억에 비하면 이 로비 자금으로 받아들이는 돈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민의 권력을 필요로 했던 곳들은 처음에는 돈으로 로비를 시작했으나 갈수록 변질된 로비로 힘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로비하는 자들이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가격을 한참 부풀려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으로 지급했던 것이 자동차로, 그 자동차는 스포츠카로 벤츠, BMW,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수없이 많은 고급차들로 로비를 했습니다. 소민의 지하실 주차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탑승한 적이 없는 고급 승용차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규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업자들이 주는 돈은 통장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본인 통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공산당이 알게 된다면 바로 처형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쌓여가는 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이자 집안에 대형 캐비닛 금고 4개를 설치했습니다. 돈은
거래처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뒷탈을 없애기 위해 소민 본인이 직접 차에 싣고 와서 차를 지하 주차장에 놓고 금고에 직접 넣었다고 합니다. 이 대형 저택을 별도로 구매하게 된 이유도 이 수많은 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민에게는 이건 집도 아니었습니다. 거래처들은 전국 각지에 로비 자금 대신 소민 앞으로 대형 주택을 구매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민은 이제 거래처에 떳떳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차가 필요하니 그 차를 사와라. 칭다오에 수영장 딸린 집이 필요하니 바닷가 근처에 근사한 집으로 한 채 사주라는 등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소민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적 업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최악의 부실기업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회생했다든지 최대한의 실적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폐업해야 할 회사들을 무리해서 지원해주며 수많은 뒷돈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부실기업에게 지원해주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었고 최대한 실적을 올리고 난 후 중국 국영기업 화룡그룹의 회장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훗날 이 수많은 부실기업은 시한폭탄으로 돌아와 중국 정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국영기업 회장 자리에 올라간 소민은 잔소리에 드는 부인도 귀찮아졌습니다. 부인과 이혼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민에게는 전국 각지에 현지처 100여 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앞으로 중국 대도시에 빌딩만 100채가 넘었습니다. 소민은 본인의 권력이 평생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공산당에 투서를 했고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잡음이 많이 생기는 소민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부 감찰단은 정보한 입수를 토대로 소민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러자 감찰단은 처음 보는 장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민의 집에는 돈을 보관하는 금고방이 따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반 성인 키보다 높은 높이의 금고가 6개가 있었습니다. 100위안 단위 100장씩 묶음으로 3톤이 나왔습니다. 현금 한화 약 370억이 금고에 빼곡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금고에 있던 돈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은행 봉인이 된 채로 묶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돈을 세어보지 않아도 확실한 금액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금 보관 금고 옆에는 귀금속을 보관하는 금고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손목시계와 골드바, 다이아몬드 등 금액을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귀금속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것은 이 많은 돈을 주로 사용한 곳은 다름 아닌 전국 각지에 있는 애인들에게, 현지처에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100여 명의 현지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녀들이 본인 자식을 낳았다고 하면 가지고 있던 돈의 일부를 송금해주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천진 제2중국법원은 전 공산당 당서기이자 화룡자산 회장인 소민, 중문 이름 라이샤오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날짜는 2월 23일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 날짜를 갑자기 변경해 1월 29일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공산당은 당 간부가 비리에 관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약식으로 조용히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민, 라이샤오민은 국익을 훼손하고 수많은 부실 대출 승인을 해준 것이 원인이 되어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썩어 빠진 정치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04년 5월) 니홍은 지인의 소개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니홍이 결혼의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남편 장씨의 부모가 재산이 그럭저럭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장씨 집안의 아들이라고는 해봐야 남편 하나였기 때문에 재산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들 손주 하나만 낳아주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니홍은 남들 다 아는 거 본인이라고 못할 것 있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뒤 장치집 재산을 물려받아 매일같이 돈 부족하다고 하는 남동생이며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니홍은 결혼 6년이 지나도록 애가 생기지 않아 초조했습니다. 이제 남편 재산은 고사하고 전혀 임신 기미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혹시나 젊어서 막 놀았던 것이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6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불임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며 며느리 니홍을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산부인과 이곳저곳 서너 곳을 다니며 검사해봤지만 니홍의 몸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를 잘못 얻어 집안이 이 꼴이 났다며 며느리에게 온갖 서운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는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본인 아들에게 문제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보고자 산부인과 이곳저곳을 다니며 며느리 임신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봐도 임신은 불가능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니홍과 남편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고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홍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니홍의 어머니는 눈물바람으로 전화기에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집 살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집을 놓치게 된다면 지금 결혼하기로 한 예비 신부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자 행여나 아들이 장가를 가지 못할까 걱정이 땅이 꺼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니홍은 예비 올케가 너무 미웠습니다. 니홍은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올케가 이거 완전 돈만 보고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서로 사랑하기는 하는 것이 맞냐는 성질 섞인 말투로 어머니에게 화풀이 했습니다. 니홍의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럼 너 시집 갈 때는 그러지 않았냐며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니홍은 그 소리를 듣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장서방에게 부탁해서 돈을 좀 빌려주는 것은 어떠냐며 사정했습니다. 니홍은 알았다며 며칠만 기다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본인이 무슨 돈이 남아있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느라 총각 때 벌어둔 돈이란 돈은 그때 다 써버리고 없다고 했습니다. 니홍은 시어머니에게도 부탁해봤으나 시어머니는 못 들은 것으로 하자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니홍이 시집 올 때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은 장가를 가야겠다고 전알리고 돈 나올 곳은 어느 곳에도 없고 니홍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복잡한 머릿속에 엉켜있는 사건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빨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니홍은 무릎을 치며 절친 야후수전을 떠올렸습니다. 수전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라서 그동안 벌어둔 돈이 상당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수전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저런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전은 다음날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자며 니홍을 달랬습니다. 다음날 저녁 수전을 만난 니홍은 수전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2천만 원만 빌려준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고 이자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아있던 수전은 한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이자도 필요 없고 빨리 갚지 않아도 돼.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돼. 니홍은 절친 수전이 이렇게 깊은 뜻으로 말을 해주자 너무 고마웠습니다. 니홍은 수전에게 그 조건이 무엇이냐며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그 조건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수전은 기다렸다는 듯 내 남편 장님과 하룻밤 자고 싶어. 니홍은 혹시나 본인이 잘못 듣지는 않았는지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물었다가 없는 곳으로 하자며 물르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 많은 돈을 어느 곳에서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니홍이 망설이고 있던 그때 수전은 핸드폰으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니홍은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3일 뒤 너희 집으로 갈게. 수전은 3일 뒤 니홍이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니홍은 남편이 퇴근하기 전 잘 마시지도 않는 비싼 양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참 분위기 있는 조명으로 집안을 꾸며두고 남편이, 아니 차용증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배가 고프다며 허겁지겁 식사를 마쳤고 안방에 술상을 준비해 두었으니 술 한잔 하자며 오늘 뜨거운 밤을 불태우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양주 반 병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니홍은 작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전에게 들어갔습니다. 모든 준비를 해두었으니 나머지 일은 알아서 하라며 집을 비워주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는 술에 취한 남편이 부인인지 다른 여인인지도 모를 여인을 부둥켜 안고 날이 셀 때까지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 돌아온 니홍은 집을 나서려는 절친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자도 싫다. 돈 빨리 받는 것도 싫다. 도대체 왜 우리 남편하고 하룻밤을 자고 싶었던 것이 소원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전은 입을 열었습니다. 미혼 시절 니홍과 수전이 절친으로 지내고 있었을 때 우리 세 사람이 데이트할 일이 많았었는데 그때 나도 저런 남자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전은 니홍이 보는 앞에서 2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홍이 집을 나섰습니다. 니홍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수전이었습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니홍은 설마 빌려간 돈을 벌써 갚으라는 것은 아니냐고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수전과 만난 니홍은 그녀가 내민 사진 한 장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초음파 사진은 이제 곧 출산할 니홍의 남편 장링의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초 장링은 니홍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을 알고 부인 니홍과 이혼했습니다. 수전은 장링에게 친자를 낳게 되었으니 결혼해달라며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니홍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너무 억울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을 초대해 설득한 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2010년 6월 13일 니홍과 남편 그리고 수전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니홍은 조촐했지만 이를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음료수며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니홍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눠줄 과일을 보기 좋게 깎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중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전이 최근 장닝의 어머니를 만나고 왔는데 자식만 낳아준다면 본인은 수전을 며느리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니홍 앞에서 해준 것이었습니다. 니홍은 수전이 이야기를 마치자 과일을 깎던 과도칼로 수전을 살해했습니다. 남편 장닝은 니홍이 수전을 향해 달려들자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니홍은 남편이 본인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수전을 보호하려고 하자 너무 괘씸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니홍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을 막으려 했던 전 남편 장닝도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렸습니다. 니홍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갔습니다. 2013년 4월 3년 후 외진 여관방에 숨어 지내던 니홍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니홍은 도망치다 지친 표정이 가득했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한 니홍은 2013년 10월 28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소인과 소쥐는 자매로 어려서부터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생기면 서로 나누어주는 형제애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큰언니가 조금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주인의 부모는 항상 부족한 언니를 많이 챙겨주라며 딸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막내야, 이 사람이라는 게 항상 부족한 사람을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너를 돌봐야 하는 것이다. 알았지? 살면서 꼭 명심해야 한다. 시간은 흘러 두 자매는 성인이 되어 혼기가 찼습니다. 언니보다 얼굴이 예뻤던 여동생 소쥐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허저우시 교통경찰과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소쥐네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막내딸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막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착하게 자라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위를 만나 결혼 안 해 그려? 앞으로 뭐 부탁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만 해. 다 들어줄 테니까. 동생이 연애를 시작하고는 있었으나 언니도 조금 늦게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소준의 아버지는 그래도 혼사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고 바로 이어서 막내 소준이 하도록 하자. 아버지는 본인 뜻대로 언니를 먼저 혼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언니가 결혼한 후 한참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언니 소인의 남편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건설 쪽에 꿈이 있어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레미콘 공장을 팔려고 했습니다. 자기야, 아이,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돈에 쪼들리고만 살 거야? 좋은 공장이 매물로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도 사장 소리 한번 들어보자. 어? 소희는 남편과 레미콘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불하기로 한
매매 자금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언니 소희는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느니 언니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형부가 레미콘 공장 하나를 인수하기로 했어. 혹시 너 여윳돈 있으면 같이 투자해 볼래? 소희는 동생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지분을 나눠 갖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남편이 경찰관을 하며 모아둔 돈도 있고 해서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얼마 필요한데? 소희는 필요한 금액을 말해주었고 얼마 후 동생 소진은 언니에게 20만 위안, 한화 4천만 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바람과는 달리 레미콘 회사는 인수 시 남편이 몰랐던 악성 부실 기업들과의 거래가 지속되면서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회사 부도로 언니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얼마 후 동생 소진도 남편이 모아둔 돈 전 재산을 날리게 되자 경찰관 남편에게 이혼당했습니다. 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뭐라도 어떻게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언니도 이혼당한 마당에 남 챙겨줄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매 모두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성이 귀했던 터라 한번 이혼한 여성은 처녀나 마찬가지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언니 소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허저우 세무서장과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두 번째 남편과 살면서 경제적 여유는 전 남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세무서장인 남편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재력가였습니다. 7층 건물이 있었고 고급 외제차 3대를 운영할 정도로 돈이 많았습니다. 결혼 후 언니에게 조그만 사업도 해보라며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그렇게 예쁘고 어릴 적부터 인기가 많았던 여동생은 막내야, 남편이 운전수면 어떻고 교수면 어떠냐. 직업이란 거 따지고 그러고 살면 행복도 없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잘해주는 거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다. 아버지는 막내가 행복한 사람을 만나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언니가 재혼하고 얼마 있다 막내도 재혼했습니다. 막내가 재혼한 남편 리링은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수였습니다. 소진은 언니가 부럽기도 했지만 아버지 말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미안해. 염치가 없어서 이제 뭐라도 말도 못하겠네. 이번 달도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왔어.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 온수 회사도 돈을 못 받았대. 소진의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몇 달째 생활비를 주지 않았던 남편 때문에 아이들 밥 먹일 돈도 없었고 전기료 낼 돈도 없었습니다. 소진은 언니 소인이 미웠습니다. 언니는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본인을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 언니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결혼 직후 투자하라며 빌려간 투자금 4천만 원도 언니 때문에 날린 돈이라서 내놓으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소진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언니, 우리 남편이 운전 일을 그만뒀어요. 언니 회사에 일자리 있으면 자리 하나만 부탁해요. 지금 우리 밥 먹을 쌀도 없어요. 언니 소희는 썩 내키지 않았으나 마지못해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소진과 합의한 후 소진의 남편에게 월급 37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소진의 남편 리링은 급한 대로 소인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상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당신 월급이 37만 원이 아니고 25만 원이 들어왔어요? 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나는 평상시 일하던 대로만 하고 있고 뭐 별다른 말은 없었어. 당신이 금액을 잘못 본 거 아니야? 수지는 본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편의 월급을 형편없이 줄여서 입금한 언니에게 따졌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경우야? 아무리 그래도 급여를 이렇게 많이 줄이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분이 살 수는 없다고. 언니는 그녀의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할 일도 없는 남편을 본인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더니 월급이 정내만내한다며 그럼 다른 일을 알아보든지 때려치우라며 더 이상 급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지는 언니의 말을 듣고 너무 서운했습니다. 언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운 좋게 돈 많은 형부 만나서 7층짜리 건물도 있고 외제차도 3대나 있고 언니 앞으로 회사도 있는데 동생 하나 못 도와줘요? 수화기를 들고 있던 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통화음만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있던 소지는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얼마 후 늦은 저녁 소지는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배달한 이모의 아들 수거장과 수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조카들은 어려서부터 소인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배달한 형제라면서 매번 본인들을 무시했고 소인이 성공해서도 도와달라며 몇 번을 찾아갔던 본인들을 문전박대한 그녀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 언니를 처리하면 각자 2천만 원씩 줄게. 저는 무조건 좋아요. 이전부터 저도 처리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조카는 소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기는 했지만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일 출근해 회사에 있다 보니 납치할 방법도 없었고 집도 건물 꼭대기 7층에 살다 보니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모,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올라가요? 소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 전 할머니가 큰 이모 소인 집에 머물다가 본인 집으로 오기로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집 열쇠를 하나 가지고 다니거든. 그 열쇠를 복사해 줄 테니까 그 열쇠로 열고 들어가. 아, 이모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해 두셨군요. 그 집 안방에 금고가 하나 있는데 아마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 같으니까 그 돈도 꼭 찾아와야 돼. 조카는 소진이 건네준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고 돌아갔습니다. 준비를 마친 조카는 얼마 후 새벽에 소인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잠자고 있던 소인의 남편 조씨를 위협해 금고를 열었습니다. 야, 우와, 좋은 말 할 때 빨리 금고 열어! 조카는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보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조카 둘은 금고를 열고 난 후 이모 소인과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소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금고 이거 엄청난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소준은 기다렸다는 듯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가져와.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고. 조카들은 금고에 있던 현금을 모두 챙겨 나가려는 순간 작은 방에 있던 이모의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뭘 물어? 흔적 남지 않게 깨끗이 알아서 처리해. 동생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전화를 했던 소윤의 남편 장 씨의 어머니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가족 모두 살해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일어나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참한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원한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망치로 두 부부의 얼굴을 뭉개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도 자녀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던 중 비어있는 방 바닥에서 남성의 것으로 의심되는 족적을 발견했습니다. 키 1m 60에서 1m 70 사이의 남성이 남기고 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소윤이 재혼이라는 것을 알고 이거 그렇다면 전 남편의 소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군. 가서 어제 저녁 전 남편의 행적을 한번 조사해봐. 그러나 전 남편의 알리바이는 너무 확실했습니다. 남성 말고는 저렇게 망치를 사용할 수가 없을 텐데. 경찰은 피의자의 가족 중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을 조사하던 중 어머니가 소윤 집의 집 열쇠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어머니가 사주를 했는지 어머니 주위 사람이 관여가 되었는지 추가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막내딸 소준이라는 딸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는데 언니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주 싸웠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의심이 가는데. 경찰은 막내를 조사하던 중 최근 조카들과 자주 만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카들과 소진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조카들을 찾아 나섰으나 그들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얼마 후 늦은 밤 외진 길에서 죄체한 몰골로 세 사람이 손을 흔들며 버스를 세워 타고 갔다는 버스기사의 신고로 경찰은 바로 그들의 행적을 추적해 통관시에서 체포했습니다. 조카들에게 진술을 받아내고 피의자의 여동생 소준을 검거했습니다. 2013년 1월 24일 광시 허저우 중구법원은 두 조카와 소준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1991년생인) 마진군은 오늘 또 집안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봐야 매번 뚫리는 동네 사람들로 득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에 들어가봤자 집안도 전쟁터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유명한 도박꾼이었고 술만 마셨다 하면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아이씨, 이것들 봐라. 야, 돈 어디다 숨겼어? 시간 없단 말이야. 이놈들이 분명 나 없는 사이 나간 돈 다 가지고 간단 말이야. 마당에서 놀고 있던 진구는 안방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닌 것처럼 그저 담담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의 구타를 참지 못한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했습니다. 도박은 둘째치고 심한 구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가장이라며 친구는 내가 데려갈게. 뭐 그래도 내가 가장이잖아. 걔는 이어야지.
아버지는 하루도 술에 취해 있지 않은 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력도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진구는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야, 임마. 야, 자네 자식이, 어? 가서, 이렇게, 야, 쫙 펴고, 어? 그렇지, 어? 그러고 다녀야지. 꾸부정하게 그러고 다니면 되냐? 사실 진구는 태어날 때부터 안면부 마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 보니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네. 얼마 후 아버지는 밥하고 청소하기가 귀찮다며 새어머니 보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진구가 6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결혼한 후에도 도박을 멈추지 않았고 날을 새고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결혼 전에는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더니 참 잘하는 짓이다. 하고 온 날 도박에 술 타령에 웬 소리야. 보성은 아버지가 술 마시고 날을 새가며 도박에 빠져 살자 아들 진구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뭘 봐! 그거나 처먹어! 계모 보성은 식탁 한쪽 딱딱하게 굳어 식어있는 아침에 먹다만 밥그릇을 보며 뭐해? 짜증나게. 내 말 안 들려?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보성은 힘껏 진구의 귀를 따귀 때려버렸습니다. 보성은 떼꾸정물이 흐르는 진구를 더러운 걸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995년 3월 진구의 아버지는 도박하던 중 자꾸 돈을 잃자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어디서 사기를 쳐? 꼼짝 말고 있어. 움직이면 야, 다 죽여볼 거야. 아버지는 도박판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맨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해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사형을 선고받고 그해 겨울 사형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사형당하고 집안에 남은 건 아버지의 노름빛과 계모의 구타뿐이었습니다. 계모는 본인이 조금만 기분이 좋지 않아도 진구를 불러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게 다 네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왜 이 고생을 네 아버지 때문에 왜 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맞아야겠다. 계모는 진구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구타하며 괴롭혔습니다. 계모는 빗자루로 진구의 얼굴을 내리쳤는데 빗자루로 귀를 막고 쓰러진 진구는 고막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계모는 그것이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후 새엄마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며 진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갈 곳이 없었던 진수는 어쩔 수 없이 친어머니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는 못 먹어서 얼굴이 누렇게 떠있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어머니는 진구를 양아버지에게 데려갔습니다. 이때 양아버지의 성이 마시여서 호적의 성을 마시로 바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양아버지의 보살핌으로 학교에 진학한 진구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이 좋아 줄곧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진구가 받아온 수많은 상장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험을 치렀는데 학교 전체에서 3등을 하여 우창시 전체 50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진구는 우창시 전체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갈 수 있다는 우창중학교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진구의 아버지는 여보, 이거 참 저거 내 자식도 아닌데 그 많은 등록금 내가면서 꼭 가르쳐야 하나? 양아버지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은 우리 자식이라고요. 어머니가 양아버지에게 대들자 양아버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자오지간 나는 그는 키울 돈 없으니까 그래 알아. 결국 돈이 없었던 어머니는 진구를 시립중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일반 중학교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양아버지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동생을 출산했는데 양아버지는 오직 친딸만 돌볼 뿐 진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진구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진구의 주 업무는 여동생 돌보기였습니다. 그러다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이 자식 봐라. 야, 이게 네 동생 아니라고 막 이렇게 다루는 거냐? 얘가 장난감이야? 안 되겠다. 너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다. 진구는 여동생이 울 때마다 양아버지에게 불려가 맞았습니다. 결국 진구는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양아버지와 이런저런 다툼이 지속되더니 또다시 이혼했고 이제 세 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양아버지와 난 여동생과 진구는 어머니의 짐이 되어 또 다른 양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2009년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집에 방 한 칸 세를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진구는 이곳에서 자리 잡으며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많은 것이 바뀌고 있었고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한없이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며 진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진구는 컴퓨터 채팅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진구는 진실하게 사랑을 고백하며 틈날 때마다 돈을 빌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는 진구가 미래가 없어 보인다며 진구를 떠났습니다. 2009년 8월 진구는 인근 주민에게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친척이 운영한다는 카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카센터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들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진구를 놀리기 시작했는데 에이, 귀머거리 들려? 야, 들리긴 뭐가 들려? 가서 뒤통수 나서 치고 와. 저런 멍청한 것들은 맞아가면서 배워야 한다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진구를 보며 직원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진구는 다시 한번 본인을 괴롭히면 위협하기 위해 베개 밑에 칼을 숨겨두었습니다. 2011년 5월 22일 아침 6시 깊은 잠에 빠져있던 기숙사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곧 트럭 도착하니까요. 빨리 내려와서 침 내리세요. 준비야. 지금이요? 그럼 지금이지. 내일 할 걸 지금 모르겠어요? 아이 짱나. 그냥 확 잘라버릴까 보다 그냥. 진구는 여직원의 짜증 섞인 말투가 기분 나빴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직원은 사장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여직원은 회사 내에서 상종하지 말아야 할 경계인물 1순위였던 터라 진구도 그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급하게 출근했던 진구를 향해 사장은 야,
너 그렇게 느려서 일하겠어? 어? 그만두게 하든지 이거 해야지. 속 터져서 이거 못 해먹겠구만. 진구는 밥도 굶어가며 눈을 비비고 출근을 해서 열심히 짐을 달았는데 결국 저런 빈잔을 들여야 한다는 게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짐 나르는 일을 마치고 회사 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화가 잔뜩 난 진구는 어디 이 자식들 맛 좀 봐라. 내 잠을 깨운 대가로 치르게 해주마. 진구는 기숙사로 들어가 본인 책상 서랍을 뒤적거렸습니다. 서랍에서 이전에 미리 사두었던 수면제 한 통을 꺼내 잘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담아 주머니에 넣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에서 끓고 있는 죽에 수면제 30개를 갈아 가지고 온 가루를 부어버렸습니다. 진구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잠들었겠지. 나도 윗잠에 못 잤던 잠을 자야지. 잠시 후 전 직원들은 구토를 하며 병원으로 실려갔고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진구는 일이 너무 커지자 무서웠습니다. 창고에 숨어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해가 질 때까지 숨어있던 진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어디야? 순간 진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창고에 있는데요. 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진구가 도착하자 여직원은 너 저기 천장에 등 좀 갈아봐. 진구는 이게 뭔가 하며 멍했습니다. 수면제 사건이 아니라 고작 자기네 집 전등을 갈라고 이 시간에 본인을 불렀다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더군다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여서 신경은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구는 자존심을 눌러가며 의자 위에 올라가 여직원 집 천장에 매달린 전등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잠깐만. 온 김에 나 밥할 동안 애기 좀 채워봐. 진구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을 닫고 여직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구는 그 순간을 참았어야 했는데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키우는 개야? 꼬리에 흔들라면 흔들고 스트라면 스트라냐고! 여직원은 뭐 이런 정신 나간 놈이냐며 진구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밀쳤습니다. 너 같은 병신을 받아준 게 잘못이지. 나가!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야. 진구는 좀 전에 수리했던 공구함을 바라봤습니다. 공구함 안에는 손도끼가 있었고 진구는 마비된 얼굴을 실룩거리며 공구함에 손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을 바라봤습니다. 니까 놈이 째려보면 어떨 건데? 진구는 여직원을 향해 손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여직원을 살해한 진구는 순간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들킬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안방에서 현금 3,000유엔과 휴대폰, 은행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살해한 여직원과 아이를 차에 싣고 산업도로로 도주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서툴렀던 진구는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2012년 진구는 베이징 법원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 하루라도 빨리 사형시켜 주십시오. 진구는 판사에게 부탁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법원은 마진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 변호인은 법원의 진구의 불우한 가족사와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며 감형을 제안했고 2016년 10월 14일 흑룡강성 고등법원은 마진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